러우 전쟁의 파병에 대한 내부의 동요, 정당성, 불만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김정은이 뭐 틈만 나면 울어요. 관 껴안고 우는 모습을 연출해요. 울보야 김정은은 보면. 우는 모습 너무나 많이 나와. 세계 지도자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와. 관 껴안고 울고 추모 공연 보다가 또 울고 그다음 인민들한테 면못 없다 울고. 지금 실화에 다 공개된 장면들이에요. 그 왜 우는 장면을 연출하느냐. 악어의 눈물이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한미 정상회담 전 세계가 숨죽이고 봤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면 그렇게 긴장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앞에 정상회담을 한 사람들이 다 지뢰밭이었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2월 28일 날 워싱턴에 가서 전 세계가 생중계하는데 설전을 벌였죠. 그러면서 뭐 옆에서 뭐 트럼프 벤스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양복도 없어? 이런 얘기까지 듣고.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전시복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지도자를 상징하려고 한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너 카드도 없어? 넌 카드 없어? 나한테. 어디다 댐벼?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도 면박을 받았죠. 그 다음에 스위스 대통령은 가서 아무도 못 만나고 왔어요. 그 다음에 15일 날 푸틴 알래스카 트럼프 만났는데 18일 날 젤렌스키 그 다음에 유럽 빅4,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 다음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 이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이제 러우 전쟁 종전 설명에 들어갔다가 다 그냥 학생처럼 앉아있고 트럼프가 무시하는 수모만 당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앞에 정말로 지뢰밭 같은 정회담 다음에 제대로 된 정상회담의 살짝 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에는 뭐 관세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니까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봤죠. 그 회담 직전에 이제 CNN 기자가 서울에서 이제 CNN으로 송출하는 걸 봤는데 서울이 지금 숨 죽이고 보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과연 그 지도자 면박을 주지 않느냐, 돌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에 올렸어요. 서울에서 숙청, 펄지 또는 레볼루션, 혁명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서는 비즈니스 할 수 없다. 황당한 거죠. 지금 2시간 전인데 이게 뭐지? 이게 비상계엄 사태, 내란 사태를 말하는 건가? 혹시 비즈니스라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 세법, 그 법,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이 친경영인들보다는 노동자들 처우의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뭐 친기업이니까 혼란스러웠죠. 거기다 대통령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 안 만난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온갖 이거 뭐지? 라고 이제 아주 불안했죠. 정말로 그때 그걸 딱 본 순간 전율. 왜냐면 누가 기자가 인터뷰하러 전화했어요. 밤중에. 그래서 잠다 설쳤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결국 특검에서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 대한 외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인기 이런 거 하려면 이제 레이더 이런 거 같은 걸 검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미군하고 같이 쓰거든요. 그 주요 기지가. 거길 들어가서 한국군의 장치를 수사한 게 아니고 팩트 체크를 했는데 이게 잘못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교회에 대한 어떤 수사 대상. 그랬더니 뭐 미군 기지에 대한 수색, 그 다음에 뭐 교회에 대한 탄압,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아니다. 한국군에 대한 검색이 팩트 체크였고 특검에서 지금 팩트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가 풀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2시간 전에 굳이 그때 알았을까요? 왜 그걸 2시간 전에 얘기했겠어요? 그럼 2시간 전에 보고받았다고? 회의 전에? 정상회담 전에? 아니죠.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는데 왜 2시간 전에 했느냐? 오늘 트럼프 특유의 협상법.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할 때 보면 김정은하고 하든 푸틴과 하든 이재명 대통령과 하든 악수를 하잖아요? 그럼 한 손으로 톡톡 쳐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한 손으로 어깨를 툭툭 치거나 상대방을. 자, 어른이 아이하고 악수하는데 아이가 툭툭 치지는 못하죠. 그건 뭐냐면 자리가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확 쏟아보면 상대방이 당황하죠. 뭐지? 그 압박이잖아요, 사실은.
뭐 혁명, 숙청 말도 심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한국 국내 정치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데, 그러니까 제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관종. 트럼프 대통령은 리얼리티 쇼야. 모든 걸 전 세계가 자기만 바라봐야 돼. 자, 그 한마디로 전 세계가 쳐다봤잖아요. 서울은 난리가 났죠, 지금. 모두가 숨지고 이게 뭐지? 하고 쳐다봤잖아요.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한테 시선을 끄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지 고마운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현장에서 그걸 터뜨리거든요. 만일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현장에서 지금 서울에서 프로지 레볼루션 얘기하면 대통령이 당황하죠. 뭔 얘기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 이걸로 지금 사회가 시끄럽잖아요. 뭐 찬탄이 반탄이니 국힘 안에서는. 그러면 사람이 당황하죠. 이게 뭐지? 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나? 그럼 답변이 준비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을 당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황시키는 게 트럼프의 특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기 전에 기내에서 트럼프 협상에서 다 읽어봤다. 일단 말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이런 질문은 대답을 준비를 못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2시간 전에 터뜨렸잖아요. 자기 딴에는 확 물 쏟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아, 이렇습니다. 답변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장담 못해요. 그 상황을 어떻게 했죠? 왜냐면 준비가 안 됐잖아요, 지금.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응변을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현장에서 안 했다는 것에서 우리로서는 천만다행이다. 그러니까 돌발 사태가 일어났죠. 우려했던. 그러나 잘 마무리됐다. 특히 사전에 터뜨리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보면은 크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가기 전에 의제가 뭐냐? 한미동맹 현대를 위한 안보,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새로운 협상, 협력 방안이 3가지였거든요. 근데 일단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는 지금 공개는 안 됐어요. 비공개 회의는. 자, 공개 회의는 생각보다 길어졌죠. 54분 동안, 30분에서 54분 동안. 그건 다 공개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발언밖에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합의문이 없으니까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 합의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올 때는 트럼프가 안 나왔어요. 배웅을 안 했어요. 그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 마지막 필리조선소 트럼프가 그렇게 중시하는 조선업을 마지막 필리조선소를 가는데 거기에서 벤스 부통령이 따라가거든요.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았으면 벤스 안 가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러나 벤스가 갔다는 얘기는 상황이 아주 나쁘진 않았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웅 안 한 건 다른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보면 일단 한미동맹 현대화 안보 문제를 볼게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 이쪽 돈 문제는 안보 비용 문제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방비, 그건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와서 주둔하는데 주둔 분담 비용을 더 내라. 이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 비용만 얘기했었어요. 근데 나토한테 러우 전쟁 터지니까 니네 국방비 올려? 그러면서 나토가 3.5 플러스 1.5%. 3.5%는 직접 국방비, 1.5는 간접비. 그러면서 5% 올리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올해 2.32% 써요. 미국도 3.4%밖에 안 써요. 나토가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야, 아시아 국가들도 5%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우리한테도 방위비가 불똥이 튄 거예요. 그런데 나토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나토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위비를 안 썼어요. 우린 전쟁 없어. 샴페인 마시고 와인 마시고 그다음에 복지 비용 늘리고 원래 2%까지 쓰게 합의가 돼 있는데 나토 원정에 1%밖에 안 쓰는 나라가 많았어요. 얼마나 극단적이냐면 탱크, 그러니까 영국 한 200대 수준, 독일 한 300대 수준, 프랑스 한 400대 수준, 치장 물자까지 합쳐서 이태리 한 200대인데 그중에 업그레이드 되는 것 빼면 한 50대 정도. 다 합치면 EU 빅4가 가진 탱크가 한 1000대밖에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2200에서 300대 쓰거든요. 그건 그동안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국방비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왜? 누적적으로 써왔으니까. 그리고 일부 증액시킬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좀 불안정해지니까. 그 다음에 북핵 위협이 있으니까 국방비를 증액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우리 2.32% 쓰는데 나토가 3.5 플러스 1.5%잖아요. 그 2.32%니까 3.8%를 우리한테 처음에 얘기했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래부터 1.4% 쓰면은 3.8%거든요. 그 1.5%는 뭐냐면 나토가 간접비예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민간 건물이잖아요. 근데 민방위 시설, 민방위 훈련 때 민방위로 쓴다 그러면 이게 국방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방비는 큰 문제가 안 된다. 낸 게 많으니까. 모험생이었으니까. 두 번째,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에요. 이건 뭐라고 말했냐면 저희가 많이 받아냈는데 바이든이 다 날렸다. 그러면서 바이든과의 합의를 애둘러 비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4만 명, 맨날 4만 명이래요. 28,500명인데. 4만 명 주둔시키는 거대한 기지를 있는데 그 기지 임대 비용 내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 기지 소유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것도 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우리는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어. 무상으로. 돈을 안 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거대한 기지를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캠프 험프리스 대규모의 기지 평택에 있거든요. 그 기지 건설 비용이 107억 달러예요. 거기서 90에서 95%를 우리가 냈어요. 100억 달러 우리가 낸 거예요. 토지는 공짜로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도 일단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50억 달러, 100억 달러 얘기 안 했어요. 내년에 8.3% 올려서 1조 5천억 좀 쓰거든요. 비공개에는 몰라요. 그러나 공개에서는 그것도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감축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야? 그건 지금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건 한미동맹이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을 왜 달랄까요? 철수할 거면 철수 안 한다는 얘기죠. 주한미군은 미국에게도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이제 외교 한번 넘어갔어요. 자, 근데 비공개에서는 어떤 얘기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이제 마스가 조선은 따로 얘기하고 관세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원래 합의된 대로 갈 거야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합의된 대로 지금 합의서가 없거든요. 종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을 수 있다. 근데 아직은 합의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향후에 긴 시간 동안 협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많은 분야를 마스가 조선에 할애를 했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 마지막 행보도 하나 오션이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소예요. 여기 벤츠가 따라가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선박을 살 거고 그리고 자기는 선박 생태계를 복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중 경쟁과 관계가 있어요. 지금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 피오트 아시아 중시, 트럼프 일기 때 인도태평양, 아시아가 인도태평양 넓어졌잖아요. 다 중국 잡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 때는 이게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이란, 북한 빼고는 정상회의 다 모여 권위주의 국가는 우리가 잡아야 돼. 더 넓힌 거잖아요. 트럼프 이길 때는 이제 중국만 잡는다. 한 놈만 팬다 전략을 딱 임시안보 전략에 박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잡아야 돼요. 근데 미국 본토하고 중국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가까이에겐 너무 먼 당신이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미중 경쟁은 바로 해군력 경쟁이에요. 지구상의 1위의 해군력은 독보적인 미국이에요. 지금 10만 톤급 슈퍼캐리어, 그걸 정규 항모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것도 무려 11대나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6만 톤급 2개, 그중에 하나는 4, 50년 된 우크라이나 발야그, 랴오닝, 자체 개발한 산동. 세 번째가 정규 항모 평가판, 푸젠이거든. 아주 쉬운 전 단계예요. 이 게임이 돼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의 주요 함정이 295척인데 10만 톤짜리가 있으니까 톤수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중국이 지금 370쪽 플러스 알파예요. 미국 295척, 96척이에요, 지금. 5척, 6척. 근데 중국은 370척이 넘어요. 이 격차가 계속 벌어져요. 왜 그러느냐? 미국의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됐거든. 지금 하나조선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처음으로 LNG 선박을 수주했는데 이게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지금 세계 상선, 군함은 자기들이 만들어요. 국가가 발주하니까 겨우 생태계를 살려요. 세계 상선 조선의 상업조선의 53% 정도가 중국, 대한민국 29%나 돼요. 일본이 11%예요. 세 나라가 다 먹어요. 나머지 이제 스페인, 이태리 뭐 조금씩. 미국은 0.1%예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 군함은 자기들이 만들지만 조선업 생태계가 다 파괴됐는데 군함 생태계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없죠. 조선 기술자들이 다 갔는데 민간이 있어야 서로 호환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절박해요. 군함을 못 만들어요. 군함은 함정은 삼직제라고 그래요. 한 척은 배치, 작전, 한 척은 교육 및 훈련 휴식, 한 척은 오버월, 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295척이면 100여 척은 항상 수리해야 되거든요. 이걸 MRO라고 그래요.
수리할 조선소가 없어요. 새로운 군함은 찍어내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중국은 팍팍팍 붕어빵 찍어내요,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압도적으로 미국이 앞서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취가 기울죠. 절박해요, 지금.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게 누구예요? 마스가. 메이크 아메리칸 십 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우리가 해줄게. 일본은 기술력 우리보다 딸려요. 놀랍게도. 지금 중국이 53%, 우리가 29%지만 LNG선 같은 고급 선박, 고부가치 선박은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요. 고해양 플랜트. 오히려 일본이 중저가로 중국과 싸워요. 그러니까 군함은 고부가치 선박이거든요.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중국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딱 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 조선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그건 그만큼 절박하거든. 그러니까 함정 MRO, 수리. 우리가 최근에 최초로 미국 군수 보급함을 하나 MRO로 수리해서 보내줬거든요. 미군 200 걸렸어요. 새 것보다 더 좋거든. 없는 거 거의 다 설계해서 만들어졌거든. 이게 조선의 기술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 생태계는 트럼프도 말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태계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양 패권을 두고 싸우는데 대한민국의 힘은 미국에게는 천군만마인 거예요.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젤렌스키 불러다가 너는 카드가 없잖아 그랬지만 우린 카드가 많은 거죠. 조선, 반도체부터 자동차, 해운, 어마어마한 그 경제인들 다 갔잖아요, 지금. 그 병풍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 한국은 이번에 가서 미국과 서로 주고받을 게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죠. 외교안보적으로 핵이 없으니까. 또 글로벌 전쟁이 느넘할 시대에서 세계 최강의 미국과 군사동맹이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죠? 미국은 우리가 필요하죠. 거기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주한미군이 얼마나 독침이겠어요. 중국 코앞에서. 평택 바로 건너편이 중국 북해함대 산동반대에 있어요. 칭다오에 본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주한미군은 미국에게 중국 견제에 아주 중요한 전진기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이 말하는 전략적 유연성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는 재래식 군사를 가지고 핵만 미국에 제공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많은 얘기를 한 게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북미 비핵화, 북미 협상에 대해서 북미 협상이 한반도 긴장화나 북한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만나라 라고 말을 했고, 트럼프는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다. 트럼프. 맞아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 우리는 북한이 완전히 관계 끊었잖아요. 다른 나라, 적대국가, 민족 통일 개념 버리고 우리 투명인간 취급해요. 안 만나겠대요. 그럼 지금 트럼프밖에 없거든요. 끄집어낼 수 있는 게. 그 트럼프 보고 당신은 피스메이커 해라.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북미 협상을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안 되니까. 북미가 되면 북미 관계 개선이 한반도 안정, 긴장화나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거고, 우리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만날 거다라는 파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건 메시지를 준 거예요, 북한한테. 김여정이 7월 29일 날 댐이 다 말렸어요. 북미 접촉은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근데 내용을 보면 새로운 사고를 가져라,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라, 이런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실패한 것처럼 우리 섭섭하게 하지 말고 다른 모양새를 갖추면 내가 나올게, 이 얘기예요.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을 만날 생각이 강하고 지금 북한도 만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니까 잘하면 올해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만나려고 그러느냐?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의 목표거든요. 드로우 전쟁은 이제 트럼프가 결론은 못 내려도 휴전의 입구를 열었어요. 지금 그 흐름으로 가요. 시간은 걸릴 거예요. 중동은 트럼프가 이란도 공격하고 후티를 때려요. 친미, 친이스라엘 정서, 국제 질서를 만드는 그 밑그림이 그려져 가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네타냐후가 너무 사고쳐서 그렇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만 만나면 트리플 크라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너스가 생겼어요. 인도, 파키스탄 전쟁하는데 중재했다고 본인이 말해요. 태국, 캄보디아 자기가 또 중재했다고 그래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도 불러다가 또 어려운 중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세계 분쟁 다 해결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만나서 모종의 합의를 이뤄내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줘야 돼요. 사실은. 세계 경제 평화를 파괴하는 인물이 하더라도 안보적인 주요한 문제는 해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해 총량은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는 꼭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럼 김정은은 왜 만나고 싶어 하느냐? 북러 밀착해서 뭐 러시아 따고 하나 생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북러 밀착을 하지만 북한 경제는 최악이에요. 러시아는 산업이 없어요. 저번에 석유, 밀가루, 군사기술 정도다. 이걸로는 경제 혜택이 안 되거든요. 북러 밀착하니까 북중 관계는 악화됐어요. 관계 개선하려고 그러지만 항상 한계가 있어요, 아직은. 그리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제재 해제가 안 되고, 제재 해제가 안 되면 무려 95%의 교역이 수출이 묶여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없지. 그 김정은은 맨날 아니다 징징대지만 마음속에서는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해요. 그게 답이라는 거 알아. 자, 김일성 어떻게 했어요? 94년 7월 8일에 죽었어요. 6월 달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부부를 불렀어요, 평양에. 왜? 북미관 개선하겠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 7월 8일에 죽었지만 7월 25일 날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었어요. 남북 북미 관계가 답이라는 걸 알았거든. 자, 김정일은 2000년 6.15, 2007년 14, 두 번 만났잖아요. 김대중 노무현을. 남북관계 미래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랑 해결하려고. 김정은은 2018년 19년 남북미 했잖아요. 판문점. 그 다음에 하노이, 싱가포르 하노이. 김정은 나라의 미국이 답이라는 거야. 김정은도 만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트럼프는 지금 북미 접촉을 매우 열망하고 있고 김정은도 속셈 만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번 여러 가지 지뢰밭이 있었지만 첫 단추는 잘 꼈다. 잘 꼈다. 그게 아니고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맨날 모든 판을 뒤집어 엎으니까 어찌됐건 그런 지뢰밭을 잘 건너갔고, 근데 문제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투자부터 시작해서 한미동맹 현대화, 많은 문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그런 많은 문제들은 아직 실무협상, 많은 실무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니까 3패인을 터뜨리기엔 이르고, 그러나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첫 한미 정상회담은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잘 건넜다. 그러나 숙제는 많다. 그리고 트럼프가 에이펙 경주에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전 세계가 주목을 했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집권 이후로 최초로 정상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재 김정은 정권의 분위기와 러우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김정은이 최근에 러시아 파병 해외 작전부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러시아 파병 인민군의 표창식을 거행을 했고 평양에서. 그 다음에 노동당 본부청사. 그게 이제 김정은 집무실이에요. 거기 추모의 벽을 만들어서 전사자들 추상 101장을 걸어놓고 훈장을 수여하고 애도하는 장면을 공개했거든요. 근데 웃기죠. 뭐 죽은 사람이 웃긴 게 아니라 지금 러우 전쟁 계속 전쟁 중이거든요. 그 해외 작전부대 지금 아직 거기 있어요. 언제 전투에 투입될지 몰라요. 근데 왜 불러다가 갑자기 훈장을 줘요? 그럼 뭐냐? 지금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러우 전쟁의 파병에 대한 내부의 동요, 정당성, 그 다음에 불만,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김정은이 뭐 틈만 나면 울어요. 관 껴안고 우는 모습을 연출해요. 울보야, 김정은은 보면. 우는 모습 너무나 많이 나와. 세계 지도자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와. 관 껴안고 울고, 그 다음에 추모 공연 보다가 또 울고, 어머니 대하면 또 엄마 생각나서 울고, 그 다음에 인민들한테 면못 없다 울고. 지금 실화에 다 공개된 장면들이에요. 그럼 왜 우는 장면을 연출하느냐? 악어의 눈물이지. 지가 보내놓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보내지 말았어야지. 자, 왜 이 김정은이 이런 난리를 치느냐? 지금 공개된 사진은 101장이지만 실제 전사자 수는 그것보다 몇 배 아니면 몇십 배까지도 1, 20배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 있는 걸 보면 사진들이 일반 병사들이 아니에요. 장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병사는 없어요, 그 안에. 장교가 101명이면 어마어마하게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왜 저렇게 지금 사람들을 불렀는데 지금 눈물을 뭐 짜고 뭐 유족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눈물 바다에 그 태상을 껴안고. 아니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사위가 죽었는데 애들도 눈물 바다고. 그 의미 있는 전쟁이라도 갔느냐? 의미 있는 전쟁이 아니거든. 왜냐? 지금 뭐 네오 신나치를 청산한다. 나치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북한 사람들이. 나치 경험도 안 해봤는데. 그 다음 지금 우크라이나 나치라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는 북한 사람들한테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고마운 사람들. 왜냐?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같은 소련이에요. 우리로 치면 미국하고 캐나다예요.
우리 보고 미국 가서 캐나다 사람 죽이라는 거 똑같아요. 우리 군인들 하겠어요? 그 파병한 명분이 있어요? 없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 박물관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우크라이나는 6.25 때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북한에 참전했어요. 그래서 북한 노동당과 김일성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게 준 감사의 편지 감사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런 나라예요. 근데 파병을 해서 거기 가서 전쟁을 했어? 그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없죠. 명분이 없죠. 지금 뭐 훈장 주고 보훈사업 보상도 주고, 왜냐면 보상금 받았으니까 대부분 자기가 가져가겠지만 일본 줄 거 아니에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북한도 한 명밖에 안 나요. 하나만 나와서 잘 기자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뭐 엉망이죠. 0.7명이니까. 북한도 1.67밖에 안 돼요. 2.2가 겨우 인구가 1이 되는데. 근데 거기 파병을 해서 죽었어요? 그럼 민심이 얼마나 이반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장교들을 불러다가 표창장을 주는데 팔다리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사자와 부상자 비율이 3대 1쯤 돼요. 3 내지 4대. 그중에 영구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불러다 훈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아무도 없어요. 왜냐, 북한에서는 특수계층이 아니면 장애인들은 평행에 못 살거든요. 미관을 해친다고. 그러니까 그 상위 군인들도 어디 숨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식 보훈이에요. 일부 불러다가 울고 떠들고 자기도 껴안고 막 울고 자기도 울어요. 미적도 않고. 진짜 악어의 눈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는 전쟁이 지금 여기서 안 끝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푸틴 트럼프가 8월 15일 만났어요. 제렌스키 트럼프가 2월 28일 만났어요. 한국전쟁 3년을 했지만 휴전협상을 2년 했어요. 휴전협상 하면서 거기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왜냐? 휴전을 하면 마지막 본인이 서 있는 자리가 내 땅이 되는 거거든. 그렇게 보면 지금 전투는 협상 중에도 격화될 거고, 그러면 인민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병이 2024년 10월에 11,000명, 12,000명, 1,000에서 2,000, 올 1월 3,000명. 그 3,000명이 뭐냐? 손실분 보충분이에요. 10월에 왔는데 1월 3,000명 갔다. 한 2달 되는 기간에 인민군 3,000명이 손실됐다는 얘기예요. 전사 내지는 영구장애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그러면 14,000이죠? 6월 달에 쇼이구, 러시아 안보서기가 평양에 와서 공병 중심으로 지뢰제거 1,000명 포함해서 6,000명 추가 파병을 했거든요. 어디? 쿠르스크. 러시아가 뺏겼던 지역이에요, 거기는. 근데 쿠르스크 전투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전투하는데 무슨 재건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투병력이에요. 까피면 2만이죠. 2만인데, 그러니까 14,000은 6월 이전에 갔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얘기하는 건 최대 3만 명을 포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3만에서 끝나느냐? 더 갈 것 같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일단 대규모 복구, 전후 복구. 왜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5분의 1 장악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남부지역, 공업지역, 인구 밀집지역이에요. 이걸 뺏으려면 어떻게 해요? 건물을 하나 다 부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폐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그러는데 재건 수요는 러시아가 훨씬 많아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본토는 재건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면 북한은 7총국과 8총국이라고 하는 인민군 공군부대가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해외 나가서 아파트 짓고 그렇거든요. 토목 건설하거든요. 7총국은 건설, 8총국 토목 건축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가면 대규모의 인민군 파병이 되는 거죠. 그거 더 가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인민군이 러시아가 제일 중요한 게 무기도 무기지만 병력 자원 지금 양쪽 다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휴전하면서 전투가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끊임없이 병력은 더 가야 되는 거죠. 휴전 협상하면. 자, 그럼 전쟁이 끝나면 인민군 돌아오느냐. 이번에도 김정은 연설을 그랬어요.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그랬대지만 철수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왜? 전투 계속되고 있으니까. 쿠르스크, 러시아가 뺏겼던 쿠르스크를 탈환하는 거는 지금 끝났지만, 그러나 쿠르스크 인근에서 전투는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기회만 되면 쿠르스크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럼 못 오는 거죠, 집에. 더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휴전이 됐다고 치자고 해요, 휴전이. 휴전이 되면 지금 러우의 전선, 새로 생긴 전선이 여기는 대한민국 DMZ처럼 긴장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DMZ가 248km예요. 그런데 러우 전쟁으로 새로 생긴 전선이 1200km예요.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대한민국 DMZ처럼 지금 휴전이면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여기다 병력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1200km 지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병력이 필요하겠어요. 인민군이 더 간다는 얘기죠. 더 수전에도 더 간다는 얘기죠. 그다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또 핀란드와 러시아의 국경이 1300km거든요. 근데 핀란드는 원래 중립국가에서 러시아가 그쪽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어요. 중립국가니까 적대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핀란드가 어머 무서워 하고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나토 군대 어디와 있다는 얘기예요? 핀란드에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핀란드 국경 1300km도 이제는 러시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중립국이면 지킬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이 1300km를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선 1200km 넘어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군사적 긴장이에요. 더하기 1300km 무려 2500km의 전선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지금. 인민군이 더 간다는 얘기지. 우리가 월남전 때 63, 74년 사이에 약 10년 좀 넘는 기간에 무려 32만 명이 파병됐어요. 그중 5천 명이 전사하셨어요. 동시 주둔이 5만 명이었어요. 월남전은 게릴라전이 주로 했어요. 대규모 전면전이 아니라. 러우전쟁은 대규모 전면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1,000, 3,000, 14,000, 추가 6,000, 2만이죠? 제 판단으로는 최대 10만 명까지 추가 파병될 수 있다. 공병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북러 밀착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 휴전하든 말든 북러 밀착은 계속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죠. 러우 전쟁을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 장악했으니까 거기도 노른자 위에 지하자원 많고 공업지대고 아조오일 끼고 있고 그 노른자인 맞아요. 땅값 비싼데 이걸 뺏기면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농업과로 전락한다 이런 자조 섞인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의 5분의 1은 노른자 위에. 근데 러시아가 땅이 부족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러시아가 땅이 부족한 아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위력은 보여줬지만 가장 큰 게 뭐냐? 100만에서 110만 사이의 손실이에요. 우크라이나 쪽이니까 약간 과장은 있지만 서방도 대충 동의해요. 12만에서 최대 29만까지 전사해요. 기갑장비. 탱크가 유럽의 빅4,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가 1000대 내외인데 러시아가 손실한 기갑장비, 장갑차가 11,000대 내외라는 게 우크라이나 당국의 판단이에요.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알겠죠? 러시아가 1년에 생산하는 탱크 최대 풀가동 200대밖에 안 돼요. 푸틴 살아생전에 이 군사력 충원 못해요. 그 다음에 경제력. 지금 경제 3% 5% 성장해요. 그거 다 부실 성장이에요. 왜? 전시경제니까. 전시경제는 돈 들여서 무기 만들고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풀리니까 인플레 10%. 인플레 잡으려고 중앙은행 금리 20% 내외. 지금 18%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 군수기업은 은행에서 시중금리보다 더 싸게 금리를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은행 부실로 가는 거지. 그럼 전쟁을 어떻게 해요? 이걸 떠나서 러시아는 이제 유럽으로 가는 출구는 막힌 거예요. 유럽의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도 이제 차단되는 거고 유럽은 러시아라는 북극곰을 러우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믿을까 말까 속이 좀 갖다 가스 좀 쓰지 그랬는데 이제는 안 믿죠. 영원히 안 믿죠. 푸틴 살아생전에. 그럼 유럽과의 경제협력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부분적으로만. 거기다 푸틴이 영토를 안 들려줄 거니까 제재 해제도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서쪽은 러시아의 서지는 끝났다. 경제적 서지는. 뭐 전쟁을 한다? 아이고, 그 웃기는 소리예요. 나토가 인구가 러시아의 5배, GDP는 10배인데 거기다 지금 5% 국방비 쓰기로 했는데 폴란드만 해도 지금 우리한테 9조 대 탱크 사가고 앞으로 30조 원대 K2 탱크를 사겠다는데 폴란드 하나만 해도 어떻게 러시아가 전쟁을 해요? 서쪽은 신뢰도 잃고 안보적으로도 이제 긴장감이 높아진다. 그럼 러시아는 산업이 없어요. 재건해야 돼. 경제 발전해야 돼. 누구 도움받아요? 유럽은 안 돼. 그럼 동쪽으로 와야 돼. 그게 신동방 정책이에요. 푸틴. 우린 동쪽으로 간다. 동쪽에 푸틴이 가지고 있는 게 3가지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노다지. 녹고 있는 북극 항로. 이게 다 러시아 지배권이거든요. 무려 40%의 항로가 줄어요. 북극을 이용하면. 거기다가 스웨즈처럼 후티 이런 그 중동의 불안정도 필요 없어요. 북극으로 돌아가니까 안전해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 극동의 무제한적인 자원. 그 다음에 TSR.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세계 유일의 대륙간 횡단 철도. 여기에 푸틴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어요. 속도 개선, 성능 개선. 왜? 여기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육로로 가버리면은 유럽 끝까지 2주문 가거든. 항로로 가면 한 달, 2달, 석 달 걸리거든. 이 3개를 가지고 러시아의 미래를 동쪽에서 찾겠다는 게 신동방 정책이에요. 자, 유럽은 못 가.
독일은 원래 두 가지의 학파 흐름이 있어요. 우린 서구로 가야 돼. 우린 너무나 가까이게 너무나 먼 당신. 파리, 영국, 독일 이게 러시아가 너무 멀기 때문에 문화적인 지체야. 그러니까 우린 서구로 가야 돼. 유럽으로 가야 돼. 이게 바로 피터 제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서구파예요. 뭔 소리? 우리는 슬라브족의 위대성, 고유한 민족성이 있어. 이게 슬라브 민족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유라시아적 정체성. 우리는 유럽이라기보다는 아시아적 정체성과 공동체성. 이게 바로 푸틴이에요. 푸틴의 신동방 정책. 우리는 동쪽으로 간다. 동쪽에 누가 있어요? 중국하고 인도가 있죠. 근데 얘들은 너무 무서워. 너무 커. 흡사학들 다. 거기다 지금 아무르주, 하바롭스크주, 연해주는 1858년 아이온 조약, 1960년 베이징 조약 전까지는 청나라가 지배했거든. 물론 그전엔 우리가 지배했고. 이쪽은 부담스러워. 가까이 하긴 너무나 먼 당신. 어쩔 수 없이 협력을 하지만 그런 항상 포비아가, 공포가 있어요. 그럼 남는 게 어디예요 지금? 일본하고 한국이란 말이에요. 대만은 산업이 골고루 균형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골고루 균형적인 산업은 누가 있느냐? 일본하고 한국이거든. 일본은 북방 도서 문제, 러시아가 점령하고 이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미일 동맹이 너무 강해. 남는 건 어디예요? 한국이지. 그러니까 푸틴 머릿속에는 한국과의 협력. 그래서 푸틴이 지난해 6월에 평양 가기 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에서 외국 통신사들하고 인터뷰할 때 우리 통신사가 물어봤어요. 한국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가능해. 살상무기만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마. 끊임없이 한국에게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 신호들을 보냈어요. 왜? 우리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의 그 한류에 대한 열풍은 아주 상상을 초월하고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는 아주 높아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유학 가면 러시아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거꾸로 저렇게 물고 빨고 해도 북한 사람들은 낮게 봐요. 한창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봐요. 왜냐? 그 소련 때 공짜로 불러다가 교육시켜서 빨갱이 교육시켜서 보냈거든요. 여기저기 형무사.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도 이제 푸틴하고 같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레닌대학. 푸틴 동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돈 내고 갔거든요. 그게 당당하지. 거기다 북한 사람들 와서 뭐 이거 달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그러죠. 우리는 뭐 우리가 마음대로 돈 내고 당당하게 사니까 거기다 88 올림픽이 아예 컸어요. 제가 91년에 유학을 갔는데 소련에 그 당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88 올림픽이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대한민국 하면은 세계 최고 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일본하고 동등하게 봐요, 우리를.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거기다 한류가 있잖아요. 우리 호감도.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면 종전은 어렵고 종전이 영토 분할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안보적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북한판 안북 경남 안보는 북한 경제는 남한 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때문에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한반도 정책이지만 마음속에는 두 개의 한반도 정책. 안보는 북한, 경제는 대한민국. 그런데 전쟁 중이니까 북한이 보물단지지 전쟁이 끝나도 북한은 필요하지만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다음인 거죠. 그때는 우리가 훨씬 중요해지죠. 왜? 러시아 미래를 위해서는 경제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은 왜 저렇게 시진핑이 러시아 전승절도 갔고 지금 9.3 전승절에 푸틴이 또 거꾸로 중국에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서로 껴안고 좋아하지만 항상 긴장관계예요. 그게 바로 북한 같은 경우에요. 중국은 북한은 내 자산이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유사시 연해주 하바롭스크 아무르주를 뺏겨서 동해를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유사시 북한을 통해 동해로 나오는 게 꿈이거든. 지금 동북 삼성이 동해로 못 나오잖아요. 압록강이 조금 막혀갖고. 근데 북러 밀착을 하니까 북러 신조약, 지난해 조약으로 유사시 중국만 북한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었는데 동맹이니까 러시아도 군선을 파견할 수 있게 돼 있거든. 그럼 중국이 북한을 거쳐서 동해로 나오면 러시아는 머리 아프지. 포위되잖아요. 중국한테 블라디보스톡이. 인구 희박한 지역을 뺏길 수도 있잖아요. 이쪽 거대한 지역. 인구 수백만밖에 안 돼요. 한반 대여섯 배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러 밀착을 통해서 북한에 개입할 수 있고 중국이 들어오면 러시아로 들어와 동해로 나오는 걸 막겠죠. 물론 이제 우리는 악몽이지만 두 쪽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듯 다른 길이에요. 당장 하바롭스크 암으로 연해주는 그건 보면 중국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질질 흘릴 거 아니에요. 19세기 내 거였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항상 긴장이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막 하바롭스크 암으로 연해주 들어오면 두려워해요. 인구가 14억인데 한 1,000만, 2,000만 들어서 안 나가도 어떻게 돼요? 중국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을 좋아하는 거고, 또 북러 밀착을 하니까 북중 관계는 좋아지겠어, 나빠지겠어요? 나빠지죠. 북러 밀착하면 할수록, 자, 러시아 우표 최근에 나온 거에 처음으로 한자보다 러시아 말을 앞에 썼어요. 위에. 그건 러시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무언중에. 그럼 중국은 짜증나죠. 저것들 나한테 다 얻어먹고 나서 이제 저쪽에부터 이게 바로 북중러예요. 한계예요. 따라서 러우 전쟁으로 북러 밀착, 풍선 효과로 생겼다. 그리고 러시아는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끝나도 북러 밀착은 갈 거다. 그러나 전쟁 중보단 다를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러시아는 한국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할 거다. 우리 역시 러시아라는 국방 공간의 진출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왜냐하면 노태우 정부 때 국방 정책이 한국 경제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신의 한 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미동맹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각자도생의 시대다. 그러면 러우 전쟁은 선악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잡한 전쟁이고, 이 각자도생의 시대에 국방 공간은 러시아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우리에겐 기회의 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진핑의 실각설과 장기 집권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중국에서 화두죠. 저도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국 얘기 좀 많이 하고 다녔는데, 왜냐하면 지금 중국 내부의 권력 이상설이 끊임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상 징후 중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이 브릭스를 안 갔거든요. 그동안 브릭스 개근했거든요. 근데 브릭스는 자, 처음에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죠. 지금 늘어났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까지 들어가갖고 중동 국가까지 들어가서 지금 전 세계 GDP의 39%를 차지합니다. 브릭스가. 미국이 25%쯤 되거든요. 미국을 능가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브라질 때려 룰라, 인도 때려 그러니까는 인도하고 브라질이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살 거야? 라고 협력하잖아요. 중국하고 또 인도 왼순대 또 협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릭스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놓칠 수 없는 전략적 공간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안 갔단 말이에요. 왜 안 가지? 그 이단을 시계를 돌려보면 이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반적인 국가는 군대를 내각, 국가가 관리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이렇게 데려오거든요. 행정 내각. 중국과 북한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는 당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이 관리해요. 중국은 중국 공산당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 그 당중앙군사위원회 관리.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자, 덩샤오핑 알죠? 덩샤오핑 작은 거인 덩샤오핑은 한 번도 당 비서, 총비서, 국가주석 그 직함을 가진 적이 없어요. 총석의 직함을 가진 적이 없어요. 오로지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함만 가졌어요. 그것만 가지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 이상이 생겼어요.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시진핑, 부주석이 2명이 있어요. 하나는 허웨이둥, 하나는 장여우샤. 그 다음에 위원이 4명이 있어요. 그 중에 리쌍프라는 사람이 있고 мя오아가 있거든요. 나머지 2명이 있고. 자, 왜 이 나머지 사람만 5명을 얘기하느냐. 자, 위원장은 있어요. 그런데 이 허웨이둥이라고 하는 넘버 2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3월부터 얼굴이 사라졌어요. 아무도 몰라, 이유를. 그 다음에 위원인 мя오화, 리쌍프. 이 мя오화, 리쌍프는 시진핑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중국 군대의 현대화와 시진핑 군대를 만드는데 이제 시가군, 시진핑 집안의 군대, 그 시자진이라고 그러니 이렇게 만드는데 일조했고 또 그 시자진의 일부예요. 시진핑 시야에. 근데 이 2명이 하나는 심각한 기율 위반, 하나는 부정부패로 공개적으로 낙마했어요. 그럼 지금 7명 중에 부주석 하나, 위원 2이 날아갔잖아요. 그럼 4명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대부터 소문이 먼저 뭐라고 나느냐. 자, 장여우샤, 부주석 남은 하나가 시진핑의 권력에 도전해서 군부를 모두 장악했다. 이 시진핑은 허수아비다.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중국은 양회를 하거든요. 이제 2가지 큰 당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전인대, 그다음에 이 정협 이 2가지를 하는데 이 회의 끝나고 이걸 양회라고 그래. 양회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양회 끝나면 사람들이 시진핑이 나가면 다들 일어서 인사를 하는데 장여우샤만 혼자 앉아갖고 시진핑 가는데 정면에서 화면에 잡혔는데 막 가방 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가는데 이 사진이 야 장여우샤가 부주석이 시진핑 주석을 사람 취급 안 한다.
이미 게임 끝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했는데 시진핑이 뭐 정식 그 회담장이 아닌 딴 데서 뭐 약식으로 한다. 뭐 시진핑 아버지 시중신인데 그 박물관을 개장을 하는데 뭐 고위직이 아무도 안 갔다. 이런 게 막 소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슈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전 부주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시진핑이 원래 5년 2번 하는데 이걸 끝나야 돌아가는데 3번째 영원히 가기를 지금 독재실 굳혔거든. 그래서 군부를 장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슈치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조깅하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럼 이제 소설이 써지잖아요. 있는 부주석은 사라져? 전 부주석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 7명 치자가 지금 4명밖에 안 돌아가? 뭐 장여우샤는 뭐 이게 일파만파로 지금 이제 가서 시진핑 실각한다, 쿠데타다, 뭐 이런 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김정은이 있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박정천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잘은 모르지만 박정천이 쿠데타를 해서 김정은을 내쫓을 수 있겠어요?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자 공산주의 국가에는 군대 중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사단장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군단에는 군단 정치위원, 사단에는 사단 정치위원, 중대 정치위원, 소대 정치위원이 다 따로 있어요. 당에서 파견된 정치위원들이 이 지휘관들을 감시해요.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요. 심지어 북한의 경우에는 군단장이든 사단장이든 정대장이든 중대급 이상의 병력의 이동권이 없어요. 이건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명령을 받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쿠데타가 돼? 북한의 리용호 총참모장이라고 하는 강직한 군인, 정말 군인 중에 군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군인들, 인민군의 신망도 높았어요. 이 사람이 김정은 집권한 지 7개월 만에 처형당해요. 처형당한 이유가 뭐냐? 김정은 명령 없이 군대를 이동했다. 이동하면 쿠데타로 간주적으로 죽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총참모장이 야동군 사령관이고 총정치국장이 정치군인들의 사령관이에요. 이 총정치국장이 총참모장보다 위에요.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해요. 그래서 어떻게 쿠데타가 가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라는 위원장이 있고 다 감시. 부대 하나 병력 이동만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근데 어떻게 쿠데타를 합니까? 그 다음에 당중앙군사위원회 7명 치제인데 자, 허이동은 시진핑 사람이고 장여우샤는 시진핑 사람 아니겠어요? 장여우샤도 시진핑하고 호영호자는 사이고 그 장여우샤 아버지와 그 시진핑 아버지 시중신하고는 또 호영호자하는 집안이었어요. 장여우샤가 왜 반기를 들어요? 지금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 반기를 들어요? 그러면 반기를 안 들었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을까? 왜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매화와 같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로 실각을 시켰을까? 보면 바로 이제 더 무서운 중국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바로 독재의 한계예요. 미국을 보면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 사령관도 흑인이에요. 지금 제 기억에도 흑인 출신 사령관이 몇 명 있었어요. 미국은 여러 인종들이 모여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문화와 전통, 인종의 뿌리가 다 사람들이 모인 일종의 멜팅폿이라고 그러잖아요. 용광로 같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특권을 줄 수 있는 파벌이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프로시저럴 데모크라시, 절차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누가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진이 돼요. 능력이 있으면 그가 인도인이든 일본인이든 한국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어요. 능력을 보여주면 그 능력에 따라서 승진이 돼요. 미국은. 군인이든 아니면 기업가든. 그 할리우드 영화 보면 사장들이 뭐 백인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일본인, 한국인, 인도인 다 나오잖아요. 지금 흑인도 나오고. 그게 미국의 힘이에요. 능력 있는 자가 출세할 수 있는 경쟁체제. 그게 민주주의 힘이거든요. 근데 독재는 뭐냐? 그게 아니에요. 충성심. 오래된 충성심. 능력은 필요 없어요. 독재를 유지하려면 충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심만 있는 놈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럼 능력 있는 사람들은 쳐져요. 그럼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파벌을 형성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이권을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썩죠. 그러니까 독재가 부패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러면은 시진핑이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체를 유지할 때 처음에 후계는 보시라이였어요. 그 시진핑 다음에 보시라이를 제거합니다. 부정부패로. 그러니까 반대파들을 모두 부정부패로 제거하거든요. 그럼 시진핑 독재 체제를 형성했어요. 그럼 시진핑 발붙이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더 썩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서 군 인사 중에 제일 많이 목이 날아간 데가 중국 로켓군이거든요. 로켓군은 뭐냐? 로켓에는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요. 현대화하려면. 이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정부패 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만들어야 이 얘기했거든요. 이게 대망 침공설의 근거거든요. 인민해방군을 현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잖아요. 여기 돈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측근들에. 로켓 가보니까 연료는 안 들어있고 물 들어있어. 이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시진핑 차례다. 이제 시진핑의 견제하는 세력도 그럴 거 아니에요. 투사를 할 거 아니에요. 부정부패 잡다 보면 고구마 줄기 역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진핑 측근들도 다 연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부패로 상대방을 쳤으니 내 새끼라 하더라도 부정부패 걸리면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다.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 아니고 더 무서운 거. 독재 체제의 근본적인 한계가 온 거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썩을 수밖에 없는 독재 체제가 온 거다. 그게 지금 측근 인사들의 어떤 처벌의 원인이지 뭐 들어와서 뭐 실각을 하고 그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쿠데타가 어느 정도 제도화된 국가에서는 불가능해요. 당이 지배하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단의 또 출발점은 바로 시진핑의 중국몽, 차이니스 드림.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완료하라. 이 말. 또 하나는 대만 통일에 있어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두 말이 바로 그 양안 전쟁설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2027년에 침공한다는 얘기는 중국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다 어디서 나와요? 미국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진핑 실각설도 다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냥 뭐 반중, 뭐 파룬궁이나 이런 해외에 있는 반중 매체들에서 나오다가 이번에 왜 이게 터졌냐면 마이클 플린이라고 하는 트럼프 일기 때 안보보좌관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전 버뮤다 총영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 얘기를 또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파면 안보보좌관이 말을 해? 그럼 무게감 있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면 마이클 플린은 이 안보보좌관을 일주일밖에 못했어요. 사고치고 나와서. 임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사실 극우 유튜버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진핑 실각설은 주요한 매체들은 안 다뤘어요. 제일 많이 다룬 게 어딘지 알아요? 한국 언론. 그래서 대만 언론. 그래서 중국 외무부가 한국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요. 속 앓는 거죠. 근거도 없이 막 퍼날르니까. 왜냐? 우리는 반중 정서가 크니까 독자들이 이런 얘기가 막 좋아하니까 막 써내는 거예요. 그러나 실체가 없다. 왜 실체가 없냐? 9월 3일이 중국의 전승절이거든요. 그럼 시진핑이 실각하고 위험하면 그걸 준비 못하죠.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려고 준비해요. 대대적으로 하려고. 보여주려고 이제 시진핑에. 그 다음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했지만 그 즈음에서 우리 특사단이 중국을 갔거든요. 왜? 시진핑을 에이펙에 초청하려고. 에이펙에 올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가 오면 이제 시진핑 트럼프가 만나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 시진핑의 권력의 상설은 근거가 없다. 그리고 우리 언론들만 떠들지, 우리 유튜버들만 떠들지, 주요 메이저들은 거의 취급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럼 결국 시진핑이 양안 전쟁을 할 거냐. 지금 갈려요. 제가 아는 중국 전문가분 중에서 반드시 할 거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 않는다. 라는, 실제로 중국은 대만을 점령할 해군력을 현재까지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상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일개 사단도 동시 상륙시킬 능력이 없어요. 제대로. 대만을 침공하려면 완벽한 제공권과 완벽한 제해권, 바다와 하늘을 점령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계 1위 해군력은 미국, 세계 1위 공군력은 미 공군, 세계 2위 공군은 미 해군. 해군이 한국 비행기 싣고 다니. 농담 삼아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다를 건너요? 대만 해협의 평균 거리가 180km고 가장 짧은 데가 130km예요. 이 바다는 물리적으로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히틀러도 잉글리시 채널, 영불해협 34~5km를 못 건넜단 말이에요. 세계 최강의 몽골 기병도 대한해협을 못 건넜어요. 바다를 극복한다는 건 땅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땅에 붙어 있으면 쉽겠죠. 그러나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180km, 130km 건너가려면 배가 보통 한 30노트, 빨라도 30노트거든요. 30노트를 가도 180km를 극복하려면 몇 시간 걸리거든요. 130km도 2시간은 걸리거든요. 이상 걸리거든요. 레이더로
대만이 다 보고 있는데 대한미사일 다 때릴 거 아니에요. 슝펑부터 시작해서 천둥 같은 거 다 때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미국이 안 도와줘도 중국군은 상륙군은 코피 터져요. 미국이 안 도와줘도 팔다리 하나 끊어져요. 점령을 하겠죠. 그러면 시진핑이 미쳤다고 지금 거대한 중국을 흔들리면서까지 대만 요만한 거 하나 먹으려고 그걸 가겠어요? 너무나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면 양안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든.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하듯이, 그 다음에 김정은이 러우 전쟁에 파병하듯이,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란 때리듯이. 이건 다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다 문제가 많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합리적이라면 시진핑은 대만을 침공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거죠. 마두로가 눈에 가시니까 트럼프에는 지금 뭐 상륙함, 두척, 이지스함 가서 지금 어마어마한 전력으로 지금 압박을 하잖아요. 이런 가능성은 있죠. 하이브리전으로 압박은. 그러나 실제 침공한다? 지금 뭐 베네수엘라 침공설 계속 나와요. 4,500명으로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침공을 해요? 뭐 특수부대 들어간다? 미군 죽는 걸 그렇게 한 명 죽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인데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할 텐데 점령 불가능하고, 점령하려면 대규모 몇 개 사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베네수엘라가 무슨 땅콩도 아니고, 점령해도 베네수엘라는 게릴라전에 특화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점령보다는 특수작전 압박을 위한 거지. 모르죠. 그런데 트럼프는 또 비합리적이니까 항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그러나 합리적이라면 베네수엘라도 트럼프는 침공할 수가 없다. 군사작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근데 항상 비합리적인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지금 차이나 피크거든요. 차이나 성장률이 한계에 왔어요. 고도 성장은 안 돼요. 저 힘으로 안 돼요, 이제. 일부 첨단 기술이 있다지만 첨단 기술로 성장하는 건 위험해요. 왜냐?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는 성장을 해도 고용률은 굴뚝산업에 비해서 5분의 1에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중국이 첨단으로 간다는 얘기는 중국인 다수가 실업으로 떠나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략 금액은 한정할 수 없지만 GDP가 현재 기준으로 10,000불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독재를 못 참아요. 지금 중국 인민들이 뭐 일사불란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 와요? 지금 여기 다 제주도 땅 사고 여기 집 사잖아요. 왜 그래요? 싫은 거거든, 거기. 여길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살고 싶은 거예요. 중국이 싫은 거예요, 지금. 여기가 좋은 거예요. 아파트값 다 올려놓잖아요. 제주도 땅 왜 사요? 투자도 투자지만 유사시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중국이 싫은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 왜냐? 그 천하의 마인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붙잡아가고 몇 달 동안 안 나오고, 반간첩법, 14억 명 인터넷 통제, 안면 인식해서 다 잡아가.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러면 중국인들은 생활 향상이 되면 자유를 원해요. 인권을 원해요. 보편적인 가치를, 개인의 행복을 원해요. 독재보다는 흔들려요. 시진핑 독재가 주는 경제의 경직성, 정치의 경직성, 독재의 부패. 과거에는 공산당의 개혁개방에서 몇 개 설려줬어요. 이제는 공산당 때문에 못 살아? 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시진핑이 지금 내가 외국과의 전쟁, 갈등을 외부로 또 돌리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럼 할 수도 있죠. 아르헨티나가 그랬거든요. 군부 정권이 몰락 같으니까 포크랜드 침공했거든요. 국민 지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포크랜드 전쟁은 대처한테 지면서 군부는 몰락했죠. 다 깜빵하죠. 그러나 합리적이라면 시진핑이 겁은 줘도, 그 다음에 압박은 해도, 봉쇄 같은 걸 할 수 있어도 전면전은 자살행위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대만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번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이 딸 김주애와 함께 동행했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이번 전승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마 김정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푸틴과 시진핑과 함께 나란히 어깨를 견주었는데요. 전 세계에 이 독재자 김정은의 이미지를 완전히 불식시켜주는 행사였다고 할 수가 있죠. 왜 가장 큰 수혜자였을까? 김정은은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었다고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 이 독재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를 향해서 뭐 글로벌 리더,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보였다라는 것과 함께 북러 양자회담도 개최했죠. 또 북중회담도 개최했죠. 뭐 자신들이 사실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과 러시아랑 같이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위상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자꾸 북중러 삼국 체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 중국과 러시아가 이 김정은을 과연 이렇게 동등하게 대우해 줬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김정은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번 이 전승절 행사에서 다 얻었다고 볼 수 있죠. 김주애와 동행을 했는데요.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네, 많은 국내외 언론에서 이 김주애에게 초점을 다뤘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김주애의 후계자 계승을 위한 행사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고, 후계 수업을 위해서 대동했다 이렇게도 표현한 언론도 있습니다. 저는 줄기차게 김주애는 결코 후계자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게 김주애에 자꾸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즉 후계자로서 김주애를 보다 보니까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도 주인공은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김주애에 초점을 맞추면서 억지 해석을 하는 경우도 이번에 나타나게 된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묘령의 여인인데요. 기차가 도착을 했을 때 김정은이 내리고 그 뒤에 김주애 그리고 최선희가 내렸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여성이 내렸는데 이 여성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주애의 후계자 시스템이 구축된 거다. 김주애 전남팀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자꾸 김주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이제 과장되게 과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성 누구였을까? 바로 김정은의 1호 통역사, 중국어 통역사입니다. 그 영상을 우리가 조금만 확인해 보더라도 이 네 번째에 내린 여성이 거기에서 영상이 이제 멈췄기 때문에 마치 이걸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새로운 인물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는데, 북한이 공개한 기록 영화를 보면 단 몇 초 만에 김정은 옆으로 다가와서 통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참 저는 너무 저 자신도 사실 좀 반성을 했는데, 이 여성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중국과 북한의 양자회담, 정상회담을 할 때도 여전히 김정은 곁에서 통역을 했던 바로 그 여성이고, 김정은의 중국어 통역 담당자로 통역사로 이미 몇 년 전부터 활동을 했던 여성인데, 저희가 관심을 두고 이제 보지 않다 보니까 그냥 통역사이다 보니까 그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저도 사실 이번에 좀 놓친 부분이었는데, 그렇다고 이 여성을 두고 무슨 후계자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김주애 전단팀이다, 이건 좀 너무 과한 해석이고, 이렇게 전문가가 한마디를 하면 이게 국내 언론의 기사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정말 김주애를 위한 행사이고 김주애의 4대 세습을 위한 어떤 후계자로서의 후계 승계를 위한 그런 행사를 이렇게 이제 비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고, 저는 나중에라도 이 김주애가 정말 왜 후계자가 될 수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우리가 김주애에 너무 초점을 좀 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계자가 아닌데 12살 아이와 정상 외교 동반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주애와 함께 김주애가 계속 이제 국내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지금 해외까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김정은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을 이제 한 거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 3자 지도자가 나란히 설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모든 서브라이트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김정은은 분명히 원했을 거고요. 자, 그러면 김주애는 왜 데리고 갔을까? 김정은을 바라볼 때 김주애 옆에 있는 김정은과 홀로 서 있는 김정은의 이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김정은은 독재자의 이미지입니다. 자기 고모부죠, 장성택을 고사포로 처형을 했다라는 거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북한만큼 그런 억압된 곳이 없다는 것을 세상의 많은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신의 딸을 데리고 선 김정은의 모습 얼마나 자애로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굉장히 정상적인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계의 모든 카메라, 이 서브라이트가 지금 카메라가 주목되는 바로 그 시점, 즉 기차에서 김정은이 내리는 그 시점에 김주애가 함께 대동함으로써 김정은의 이미지는 완전히 쇄신되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을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김정은이 정말 김주애를 4대 세습의 후계자 수업을 위한 거나 중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데려갔다면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해야 맞는 거죠. 전승절 행사 막내는 못 올라갈지라도 리셉션장이나 이런 행사, 비공식 행사에서 김주애가 얼굴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어떤 행사에서도 김주애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김주애 옆에 있는, 즉 딸 옆에 있는 아버지로서의 김정은의 그 이미지 정치를 위한 어떤 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김정은은 굉장히 악랄하죠. 자신의 딸까지, 그 어린 10대 소녀까지 이미지 정치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일각에서는 뭐 김정은이 이제 그 이동을 장거리로 했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이 김주애가 하나의 볼모다 뭐 이렇게도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저도 뭐 일견 타당한 얘기라고 봅니다. 뭐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 그리고 거기에 과연 누가 뭐 이런 테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주장도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김정은의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김주애를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후계자 문제를 조금만 언급을 하면요. 그러면 김주애가 아니면 누구냐? 저는 분명히 북한에서 여성이 최고 지도자, 최고 존엄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그 어린 나이에 30, 30대에 등장을 할 때도 북한 주민들이 야, 그 어린 게 뭘 할 수 있나 이런 반감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에서 김정은이 등장을 할 때 각 군부대에 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그 사상 교육을 이제 하는데 그 교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김정은 장군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상적으로 뛰어났고 군사적으로 이런 비범한 활동을 했다. 이런 이제 교양 자료가 있는데 그때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도대체 이 어린 나이에 김정은이 뭘 했나 이런 발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김주애가 뭐 만약에 정말 뭐 지금 10대라지만 20대, 30대 그때 공식적으로 어떤 승계를 한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북한의 지금 가부장적 사고의 기본적인 체제에서 더군다나 10대 소녀가 최고 존엄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분명히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북한과 같은 그런 세습 독재 체제에서 뭐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곳에서 아니 김정은이 뭐 꼭 리설주 아니더라도 다른 여성을 통해서 충분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고 본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 아들이 어딘가에 지금 있을 거고 그 아들이 차근차근 지금 후계자 수업을 오히려 받고 있을 거다. 그러면 김주애는 새로운 자녀, 아들이 등장했을 때 지금 길을 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김여정이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김여정의 존재는 김정은 옆에서 김정은을 보필하는 정도입니다. 김주애가 지금 차근차근 자신의 어떤 뭐 경력이나 경험을 쌓고 있다? 왜 하겠습니까? 결국 등장하게 될 4대 세습의 후계자, 그 김정은의 아들에 대한 어떤 보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 정도로 김주애에게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김여정의 역할, 그것을 김주애에게 그대로 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인 이설주나 여동생 김여정의 역할이 과거 방중 때와 확 달라진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이설주가 등장을 했을 때는요, 김정은의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정상 국가로서의 지도자, 즉 퍼스트 레이디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정은의 나이 어린 이 지도자 같은 홀로 등장했을 때와 김일성, 김정은이 혼자 등장했을 때는 전혀 다른 그림이지 않습니까? 자, 30대의 최고 지도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 검증도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죠.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유행했던 그 노래, 북한에서는 음악 정치라고 하기 때문에 노래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때 나왔던 노래 가사들을 보면 우리의 친근한 어버이 김정은 동지 이런 노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김정은만 따르렵니다. 뭐 이런 노래들이거든요. 노래의 가사 자체가 이미 친근한 뭐 그이 없이는 못 살아. 뭐 우리는 김정은만 따른다. 이런 노래들을 가지고 김정은을 소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친근함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 옆에 바로 리설주가 있었던 겁니다. 즉 정상적인 어떤 하나의 국가의 리더로서 그리고 그 옆에 퍼스트 레이디로서 보여줬던 역할로서는 리설주의 이미지는 최고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 리설주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지금은 그 옆에서 김주애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죠. 만약에 김주애가 4대 세습의 후계자라면 본인만의 독특한 개성과 본인만의 독특한 어떤 위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아직 직함도 없을 뿐더러 더 중요한 거는 왜 김주애가 리설주를 따라합니까? 리설주의 몸동작, 이미지, 심지어는 헤어스타일, 또 옷, 패션까지 저거 누가 봐더라도 리설주인데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4대 세습의 후계자로 키운다면 지금의 이미지를 리설주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부터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줘야 되는 거죠. 그게 후계자 수업이라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역시 이 리설주 역시 김주애의 4대 세습의 후계자설은 저는 좀 지금은 좀 이르다. 지금은 좀 근거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리설주의 활용은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푸틴, 시진핑이 김정은을 동등한 위치로 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번에 시진핑은 왜 김정은을 불렀을까? 명확한 답 중에 하나는
바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파병한 그 상황을 시진핑도 본 겁니다.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들과 지금 나란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상입니까? 뭐 일각에서는 북한의 위상이 높아졌다, 뭐 핵 보유국 지위를 중국이 인정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고 그 러시아 파병한 군인들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자,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외국에 파병을 했는데 600명에서 2000명 뭐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전사한 부모들은 정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은 600명에서 2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들을 영웅 만들기 하면서 유가족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김정은이 유가족 위로 행사라고 했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뭘 입고 왔습니까? 북한 여성들이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옵니다. 그리고 제대로 울지도 못합니다. 즉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도록 국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전투병을 파병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죽어도 사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진핑은 그걸 본 겁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푸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북한군의 용맹한 전투 덕에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이 최첨단 무기, 뭐 현대전에서 무인기가 있고 최첨단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전투병이 마지막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전투병의 파병과 전투력을 시진핑도 분명히 본 거죠. 자,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한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용할 수 있는 측면 북한이 뭐가 있습니까? 뭐 중국이 아무리 북한으로부터 뭐 자원을 빼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결국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 중국이 어떤 이 전쟁의 상황에 돌입했을 때 결국 북한으로부터 파병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중국은 이 북한에 대한 부분들을 김정은에 대한 의존을 해준 거고 또 지금 결국은 우리가 이 국제정세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신냉전이라고 할 만큼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중국은 분명하게 이번에 자꾸 열병식에 뭐 북중로만 보고 있지만 26개 정상들이 참석을 한 겁니다. 대형 이 글로벌 외교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중국이 그 앞에 시진핑 앞에 서고 나머지 정상들을 뒤에 줄 세운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근데 거기에 바로 북중러라는 이 삼각동맹 체제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미국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상징적인 의미로 이 김정은을 이렇게 최고의 의존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뭐 북한의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 핵보유국 지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대를 짓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북한은 정말 말 그대로 독재 집단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 북한의 독재 체제를 야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표현조차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 북한의 김정은은 국가의 위상을 높인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파견 병사 전사자 운구 화면을 공개하였는데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김정은이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오히려 독재가 더욱더 강화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았죠. 경제, 군사적인 지원, 뭐 심지어는 뭐 이 푸틴으로부터 그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뭐 아우루스 차량까지 그리고 김정은의 위상까지 높여줬던 것이 바로 이 러시아 파병인데 뭐 얼마나 이 푸틴이 감사했으면은 뭐 몇 번이고 걸쳐서 그 공식 성명도 그렇고 또 이번에 중국 열병식장에서 북러 정상회담 할 때도 그렇고 뭐 북한군의 용맹함으로 인해 서 우리가 쿠르스크를 해방했다 막 이렇게까지 지켜 세웠지 않습니까? 자, 근데 북한은 아무런 동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사자가 발생을 했다면 분명히 어떤 북한 사회 내부에 동요가 있어야 될 텐데 뭐 북한은 지금 그들을 영웅 만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끔찍했는데 이 김정은이 유가족들을 지금 불러다가 어떤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열었습니다. 훈장도 다 영웅 메달이라고 해서 다 하나씩 달아줬죠. 두 번의 행사를 했죠. 한 번은 101명의 전사자들의 영정사진을 걸어놓고 거기에 김정은이 일일이 영웅 메달을 걸어주는 행사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 유가족들을 또 불렀습니다. 거기에 그 전사자들의 이 수를 세보면 한 300여 명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한 이제 400명, 500명 정도가 되는데 한국의 우리 국정원에서 처음에 600명 정도가 전사했을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최근에 2,000명이다라고 다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뭐 그보다 더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은 수가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북한 사회가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북한 독재 정권의 가장 악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합니다. 자, 그들을 영웅 만들게 합니다. 정말 그들이 영웅입니까? 일단 이 전쟁의 명분 자체가 파병의 명분이 없습니다. 김정은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자신들의 국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 그렇게 파병했고 조선 사람의 영맹성을 떨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영웅 만들게 하고 있지만 정말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러시아의 파병된 북한군 어떻게 싸웠다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사례들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 수류탄으로 자폭하는 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뭐 소대장 한 명과 11명의 소대원들이 이제 전투를 벌이다가 총탄이 다 이제 떨어진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전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랬더니 소대장이 무전으로 자신들의 좌표를 찍어주고 거기에 포격을 하라라고 해서 그렇게 전사한 겁니다. 앞에 지뢰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뢰밭을 이제 그 지뢰 해체 작업을 하고 가는데 뒤에 본진이 이제 올 시간이 다 되니까 그 군인이 자신이 몸을 던져서 6탄으로 지뢰를 해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 부상당한 병사를 구하러 다른 이제 동료들이 오다 보니까 또 전투력에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류탄을 들어서 자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오른손이 떨어져 나가자 왼손으로 다시 들어서 자폭했다. 그리고 뭐 16발의 총탄을 맞고도 적들을 향해서 수류탄을 들고 뛰어들었다. 이게 지금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전투의 양상입니다. 이게 정말 영웅입니까? 만약에 한국에 파병을 했는데 한국의 군인들이 이렇게 싸웠다고 우리 정부가 발표할 수 있습니까?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도 북한에서는 이렇게 영웅 만들기를 하면서 이게 북한 사회에 아무런 동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북한 체제가 얼마나 악랄하고 이 김정은 독재 정권에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 북한 주민들을 얼마나 옥죄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북한의 지금 현상에 대해서 분개해야 됩니다. 러시아에 파병한 것도 명분도 없고 여기에 우리가 규탄도 해야 되지만 북한 내부에서 저 북한 주민들을 저렇게 영웅 만들게 하면서 저런 비인간적인 살상 도구로 지금 그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왜 국제사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지 저는 너무나도 좀 의아하고요. 전쟁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로를 함부로 처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수류탄으로 자폭을 했다. 근데 그게 영웅이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통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떻고 왜 러시아와 밀착해도 경제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정확한 지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북한이 지금 인민생활 향상,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이런 구호들을 이제 제시를 하니까 김정은이 뭐 러시아에 파병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하고 뭐 인민생활 향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이 베트남 파병한 것과 가지고 비교도 합니다. 한국이 베트남 파병해서 파병의 대가로 뭐 한국의 경제도 성장시키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역시 뭐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북한도 뭐 러시아 파병해서 그 돈 가지고 경제 성장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 지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정확히 뭘 의미하냐? 김정은이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냐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삶이 나아졌다라는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바로 장마당의 쌀값이죠. 외부에서 경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이 되면서 뭐 인민들의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쌀값은 당연히 내려가야 됩니다. 보통 지금 1kg에 장마당에서 뭐 9,000원, 8,000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데일리 NK라는 그 보도에 북한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kg의 장마당 쌀값이 15,000원까지 치솟았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김정은이 인민생활 향상,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부분 그리고 핵 개발이라든지 또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그 핵심 기술과 같은 부분들을 분명히 러시아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 개발 그게 인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치를 떨고 제가 본 장면이 뭐냐면 그 전사자들을 위로하는 행사에 가는데 김정은이 뭐 타고 등장합니까? 푸틴으로부터 받은 아우루스 차량을 타고 갑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자신은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그 수억 대나 되는 그런 차량을 푸틴으로부터 감사의 대가로 받아서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게 결국은 그 전사자들의 피값 목숨값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김정은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자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자꾸 김정은에 대해서 무슨 평화롭다, 평화의 사도다, 뭐 심지어는 남북한이 지금 뭐 평화의 물꼬를 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독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이 그 독재의 탄압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좀 알면 좋겠습니다. 향후 푸틴과 김정은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자, 지금 일단 전쟁이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전쟁 중에는 계속해서 북한의 활용 가치는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북한도 그걸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를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북한 내부 언론을 통해서 러시아에게 어필할 거고, 또 협상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뭔가를 크게 받아내려면 이 파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계속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기록 영화를 통해서, 또 심지어는 최근에 이 모스크바에서 지금 북한 미술 전시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9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리는데 거기에 전시된 그림들을 보면 역시 이 그림 어떤 그림입니까?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해서 뭐 북한 러시아군과 함께 참호 속에 있는 그런 그림들을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전시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협상 가치를 높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전쟁이 끝나게 되면 과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지금 같은 지원을 할까? 북러가 조약을 했다고 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룰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과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지원을 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물론 이 러시아가 북한의 관광까지 이제 개방하면서 이 기찻길과 뭐 비행기는 열려져 있었는데 지금 육로까지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건설 과연 제대로 될까?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지. 거기에 실제로 다리가 놓여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교육을 하느냐, 사람이 오가느냐의 문제인데 뭐 전쟁이 끝나서 거기에 오가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정은이 지금 너무 헛된 망상,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푸틴, 김정은, 시진핑의 회담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뭐 지난번 그 조약을 체결할 당시 때처럼 뭐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 과정에서 뭐 가장 큰 줄기는 아마 그거겠죠. 김정은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들의 파병에 대한 것들을 정당화하고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푸틴의 입장에서는 지금 치르고 있는 이 북러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도 마련했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정은은 계속해서 이 파병에 대한 어떤 협상력을 필요할 것이고 뭐 러시아는 지금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논의했겠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북러 간의 앞으로의 관계는 뭐 갑자기 또 그렇게 나빠지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변곡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어떤 양상으로 끝날지 그 부분들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국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과 직접 대화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동안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죠.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촬영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왜 그렇게 했어야 될까? 뭐 지금 북한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북한은 공식적으로 선전 영상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뭐 일부 국내 언론에서 이제 그걸 보면서 마치 뭐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삶이 평화로운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합니다. 하지만 북중 국경에서 바라본 북한 주민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이 중국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으로부터 이제 추방이 됐기 때문에 아직 중국에 이제 다시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요. 위험한 상황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 어디를 가야 북한을 좀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에 북한과 접하고 있는 전망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망원렌즈로 촬영을 하면 북한 주민들의 그 속살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접경지역 전망대에 가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거는요. 한국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될 일들을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들 걸음 전투라고 해서 북중 국경에 가서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 한겨울에 북한의 여성들이 그 걸음을 밭에다가 일일이 옮겨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그냥 조그마한 썰매나 아니면 지게를 쥐고 이제 옮기는데 그 작업들을 여전히 여름에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그 볏짚에다가 물을 섞어서 오래 두면 그게 이제 퇴비가 돼서 그걸 이제 밭에다 뿌리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도 예전에 그런 방식의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안 하죠. 왜냐하면 뭐 농기계도 있고 또 비료도 그렇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촬영한 영상을 보면 한여름에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터벅터벅 걸음을 주고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의 모습들을 보면 야, 정말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뭐 매일같이 뭐 행복을 꿈꾸고 또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하루 일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비효율적인 퇴비를 그 밭에 조금씩 뿌리고 그게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자기 수확물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최근에 이 휴전선 인근에 계속해서 철조망과 장벽이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 전망대에서만 바라보더라도 북한 군인들이 나와서 2중 3중의 철조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직접 촬영을 한 건데요. 이 군인들이 지금 뭐 철조망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예전에 애자라고 얘기하는 전기 감전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북한이 뭐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서 안 좋아서 뭐 전기 사정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기가 없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전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지 않을 뿐이지, 이 전기 철조망이라든지 뭐 감시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전기는 충분히 북한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거죠. 북한의 실제 수해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북한의 수해 대비, 사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우리나라도 비가 오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자연재해가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 무방비였습니까? 사실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댐도 건설해지고 뭐 관계시설도 만들어 놓고 비가 많이 내리면 지금과 같이 호경보나 도로를 차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에 내버려진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 북중 국경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전망대에 가서 북한을 바라보면 대부분의 산들은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이 비가 내렸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비만 내리면 이렇게 큰 물 피해가 난다라고 계속해서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더군다나 작년이었지 않습니까? 북한 신의주 지역에 큰 물 피해가 났습니다. 김정은이 그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뭐 현장까지 가서 뭐 헬기로 뭐 인민들을 구출했다 뭐 이런 영상까지 나왔던 바로 그때가 작년이었는데요. 1년 지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 북한은 공식 매체를 통해서 그 모든 지역의 수해 복구가 다 됐고, 심지어는 김정은이 거기를 몇 번이나 가서 준공식까지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이냐면 지금 그 지역에 가보면 여전히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거기가 신의주 지역인데 바로 앞이 중국 단둥이잖아요. 단둥에서 배를 타고 그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영상은 제가 그 중국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들을 제 유튜브에도 뭐 수없이 공개를 했는데, 그 건설되는 장면들, 수해 복구하는 장면들도 저희가 직접 볼 수 있었고, 또 그 준공식이 끝나고 나서 그 준공식 때 김정은이 와서 뭐 대대적인 행사까지 한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선전했습니까? 이 지역 자체가 수해 복구가 다 끝나서 새로운 어떤 뭐 낙원이 형성되었다 이렇게까지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바로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북한의 어떤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고 아마 수백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올해 폭염이 심각했는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이번 여름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한여름 보내느라 정말 너무너무 힘겨웠을 텐데 저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나마 우리가 참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에어컨 한여름에 냉방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에어컨을 뭐 세게 틀면 냉방병이라는 단어가 생깁니까? 그리고 정말 덥기는 하죠. 우리도 더운 데 대해서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국의 대중교통 심지어는 또 자가용차 타고 다니면서 정말 날씨는 뜨겁지만 그것 때문에 뭐 폭염에 한자가 발생하거나 뭐 비상사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북한의 상황은 어떨까요? 북한 주민들에게 가정마다 그렇게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을까요?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가동할 수 있는 전기가 있을까요?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그나마 이 북중 국경 지역에 사는 도시 마을 사람들은 그나마 선풍기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폭염의 어떤 경보가 발생을 이제 하거나, 우리는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뭐 그런 곳에 일정 부분 어떤 기온이 올라갔을 때 뭐 이제 휴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일정 부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과연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정말 자기가 나 정말 너무 더워서 지금 일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이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2-3시간만 해야 된다. 30분 쉬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북한 주민들이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 더위가 아니고 그 더위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이 억압과 통제가 한여름에 더 힘겹지 않을까. 그나마
북한 주민들이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나마 북한의 이 접경 지역, 즉 압록강과 두만강을 접한 지역에서는 여름에 강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빨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뭐 거기 가서 그래도 뭐 목욕은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여름이 좀 낫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지, 폭염 속에서 정말 어떻게 북한 주민들이 이 여름을 보냈을지 정말 너무나도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죠. 북한 주민들에게 김 씨 일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 뭐 북한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은 뭐 거의 전무합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면 북한 주민 신분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특히 러시아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가면 그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렵게 정말 뭐 인터뷰 아닌 인터뷰로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이제 좀 나눠보면, 북한 내부의 상황들은 본인들도 나온 지 뭐 짧게는 2년, 뭐 많게는 거의 뭐 4년 이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상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러시아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들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나와 있는 이유 자체가 충성에 외화버리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일을 해서 자신들에게 돈이 갖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이 김정은에게 바쳐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상납금, 뭐 북한에서 이제 충성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금액 자체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러시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2년 정도 전에 만났을 때는 한 달에 $1,000 정도를 꼭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그거를 이제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들이 뭐 계속해서 이제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상납금이 더 높아지고 어떤 통제가 더 강화된다라는 거는 북한 내부 상황들이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또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북한의 인권 상황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북한 주민들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와 동일하지 않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최근 탈북하신 분들과 대화하신 적 있으세요? 국내에 와 있는 탈북민들 이제 약 35,000명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내 입국하고 있는 탈북민의 수는 급감했습니다. 뭐 한 해 많게는 1,000명 정도까지 국내에 들어온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1년에 50명 정도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탈북의 그 양상이 중요한데요.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뭐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되는데, 중국을 나와서 뭐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의 메콩강 건너서 한국까지 오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을 그냥 거쳐간 경우죠. 거기서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직행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반대로 중국에서 뭐 1년 이상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들을 뭐 중국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왜 그럴까? 일단 지금 국내에 와 있는 탈북민 35,000명 가운데 70%가 여성이고, 그 70% 여성 가운데 다시 80%는 바로 중국행입니다. 직행이 아니라는 거죠. 인신매매를 당해서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일정 부분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탈북민의 어떤 양상 자체가 뭐 엊그제까지 뭐 몇 개월 전까지 북한에 있다가 온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탈북해서 중국에 있다가 온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일단 그게 이제 하나가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사실 탈북은 정말 말 그대로 먹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뭐 식량난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됐고, 그것 때문에 중국이라도 건너가서 식량을 구해왔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인신매매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북한 내부에서도 뭐 이 식량난이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뭐 심지어는 친척들이 어떤 여성에게 접근해서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뭐 북한 여성들은 그것을 이제 그 속여서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한 경우도 이제 있고, 또 최근에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 내부에 유입이 되면서 이 정보를 알고 탈북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특히 이 20, 30대 젊은 층의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과거의 탈북과는 좀 다른 양상 자체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내가 좀 더 나은 곳에 가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탈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막
막 그 탈북민들을 만나면 막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탈북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우리 사회 차별적 시선인데요.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떤 탈북민들을 두고 한국 사회에서 야, 지 혼자 살려고 가족 다 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참 뻔뻔하게도 잘 산다. 뭐 돈이면 다나? 뭐 이렇게 이제 막 그 비난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결코 그들이 돈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설사 그렇게 정말 힘겹게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하는 게 그게 돈만 밝혀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돈을 빨리 벌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잘 모르고 이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에 대한 어떤 차별적 시선 그리고 편견, 오해 이런 것들을 거두는 게 정말 우리가 이 남북한 통합을 준비해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